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정점을 찍은 후 끝도 없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사람을 바로 목격했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선 물론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운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자신의 성공이 다 자신의 덕이라고 자만하는 사람은 결국 그 끝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말로를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는데요. 자만심이 부른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보통 조손가정이라고 하면 어렵고 힘들게 컸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집은 좀 달랐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셨는데요. 그러다 제가 5살이 되던 해 중국 출장을 가셨다가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전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다만 그 당시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여 울고 계셨고 엄만 숨죽여 울며 절 안아주셨던 기억만은 생생합니다.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전 엄마와 둘이서 생활했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엄만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하셨고 그러면서 전 할아버지 댁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댁에 가고 난 뒤로 엄마와는 영영 연락이 끊겨지고 말았어요. 처음엔 엄마가 다시 돌아올 거라 굳게 믿고 있었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엄마가 절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할머니 할아버진 절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유일하게 남은 피부치였죠.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서 전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사업을 하셨던 할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죠. 학교에 갈 때면 운전기사님이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고 가정부 이모님도 계셨습니다. 두 분은 누구보다 절 잘 챙겨주셨는데 그만큼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베푸시기도 했어요. 특히 가정부 이모님은 제가 놀다가 무릎에 상처가 조금만 나도 아주 난리가 날 정도로 절 많이 아끼셨답니다. 이모, 저 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경진아. 아유, 어디서 이렇게 다쳤어? 피가 이렇게 나는데 안 아팠어? 괜찮아요, 이모. 아까 친구들이랑 놀다가 넘어졌는데 조금 다친 것 같아요. 너무 아프겠다. 얼른 앉아봐. 약 바르고 밴드 붙이자. 정말 제 몸 하나를 보물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온 가족들이 절 아껴줬습니다. 그 덕분에 전 부모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회사는 해마다 성장을 했고 그 덕분에 생활은 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유함만으로 제가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가정부 이모님부터 기사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제 주변에 있었던 모든 분들의 사랑과 정성 덕분에 전 외롭지 않게 잘 클 수 있었답니다. 사실 할아버진 제가 커서 회사에 들어오길 바라셨지만 저에겐 다른 꿈이 있었어요. 바로 선생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담임이셨던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늘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셨거든요. 학습뿐 아니라 전반적인 아이들 생활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셨고 애정을 듬뿍 베푸는 그런 선생님을 보면서 저 역시 그분과 똑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전 그 꿈을 갖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할아버진 제가 클 때까지 내내 회사를 이어받길 원하셨지만 결국 끝낸 제 꿈을 응원해 주셨죠. 진로를 결정할 당시 할아버진 좀 아쉬워하시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진아, 정말 이 할애비 회사 안 들어올 거야? 기왕이면 경영 쪽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넌 선생님이 되겠다는 거야? 할아버지, 내내 내가 얘기했잖아. 난 꼭 선생님 되고 싶다고. 어릴 적부터 내 꿈이야, 할아버지. 그래, 네가 무슨 일을 가든
이 할애빈 우리 경진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면 다 응원한다. 그렇지만 어딜 가든 네 삶은 끝까지 네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한다. 알았지? 사실 누군간 그냥 편하게 가업을 이어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시겠지만 전 오히려 제 삶을 제가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교사라는 꿈을 향해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비록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주변의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사랑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26살이 되던 해 제 인생에 큰 갈림길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랍니다. 사실 전 좀 일찍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딱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던 거죠. 같은 대학에 다니던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그 남자는 직장인이었는데 저보다 2살 많았던 그 사람은 참 젠틀하고 어른스러웠어요. 엄청난 미남은 아니었지만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웃는 모습이 어찌나 천진난만하게 보이는지 그 남자가 웃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같이 웃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처음에 조부모님 손에서 컸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그 사람은 당황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른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진 씨 그럼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자란 거네요.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경진 씨 곁에 계신 분들 덕분이잖아요. 저도 그분들처럼 경진 씨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말에 전 그 남자에게 마음이 확 열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듣고 나선 제 상처를 찾기 위해만 바빴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남자는 제 환경을 모두 이해하고 보듬어줬거든요. 그렇게 전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라면서도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 뒤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의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저흰 20대 후반에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저와 연애를 하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정말 잘했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보니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늘 비싼 선물로 환심을 사려고 할 때가 많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곤 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땐 요란한 선물 대신 남자친구가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진 그 봉투 안을 보시고선 깜짝 놀라셨고요. 바로 그 안엔 옛날 과자들이 한가득 들어있었거든요. 요즘 이런 과자 잘 안 팔아서 제가 일부러 시장에 들렸다가 찾아왔어요. 할머님, 할아버님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이런 걸 어디서 다 구했대? 참 옛날 생각이 다 나네. 그러고 보니 우리도 이런 과자 먹은 지 오래야. 당신도 좀 먹어봐. 그러네 할멈. 이런 과자 참 오랜만에 먹는구만. 자네 참 잘 사왔네. 잘 사왔어. 전 그런 남자친구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겉으로 잘 보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 집안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힘든 상태였죠.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남자친구 이렇게 4식구가 다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현실 따윈 저에게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게 있더라도 서로 채워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게 저흰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고요. 솔직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양가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웨딩홀부터 혼수며 신혼집 문제까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예비 시댁이고 예비 남편이고 다들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때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진 제 손을 꼭 잡으며 얘기를 해주셨어요.
경진아, 할미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가진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더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사람이야, 사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생각하렴. 살림살이인 시간 지나면 누구나 달라져. 그래 맞다, 경진아. 이 할애비도 처음부터 돈을 벌었겠어?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나 죽기 살기로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지금껏 네 할미가 이 할애비 곁 지켜준 덕분에 잘 된 거야. 그러니 네 곁에 어떤 사람과 평생 살아야 할 건지 그것만 생각해봐. 그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 응원을 받으며 전 마음을 다잡았고 결혼까지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처음엔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저한테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오로지 저와 남편 둘이서 잘 살기만을 바라셨습니다. 전 그런 시댁에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특히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희 시댁을 많이 신경 써주셨죠. 언젠가 한 번은 명절이 오면서 할아버지께서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며 얘기를 하셨어요. 경진아, 이건 네가 직접 시댁에 드려라. 네 손으로 전해야 서로 마음이 덜 불편할 게야. 다른 건 아니고 명절 음식 장만하시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구나. 네가 시댁에 잘해야 한다. 알지?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챙겨줘도 되는데. 아니다. 우리 경진이 시댁인데 당연히 우리가 잘해야지. 앞으로 우리 한 가족인데 당연히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처음엔 시댁에서도 이런 호의를 부담스러워하시고 거절하셨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한 가족이라며 오히려 더 많이 베풀려고 하셨어요. 심지어 당시 시부께서 일을 안 하고 계셨는데 시부의 일자리도 할아버지께서 구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때 거래처 공장에서 관리인을 뽑는다는 얘기를 들으시곤 할아버지가 직접 나서셨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시부께서는 좋은 조건으로 공장 관리인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 시부가 저에게 얼마나 고맙다고 내내 얘기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경진아, 네가 아주 우리 집 복덩이구나, 복덩이. 안 그래도 일자리 찾고 있었는데 이 나이에 마땅한 일자리 구하는 게 어디 쉬워야지 말이지. 사돈 어르신 덕분에 내가 가장으로서 면이 서는구나.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마침 좋은 자리가 나와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게나 말이다. 사돈 어르신 아니었으면 내가 거길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니? 정말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다오. 그때 참 뿌듯하면서 기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그런 호의를 처음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늘 감사한 마음을 작은 선물이나 인사로 꼭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 딸 하나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할아버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사실 남편이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땐 주변에서도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위라서 들어가는 거라느니 뒷배가 있느니 걱정이 없겠다느니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들려왔어요. 그런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으니 남편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남편은 그 무거운 시선들을 오히려 정면 돌파로 헤쳐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출근을 하고 나서부터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항상 작은 일도 늘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 보니 거래처에서도 남편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도 남편을 누구보다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아이들도 자라며 저희 가정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된 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건강이었어요. 특히나 할아버지께선 연세가 80을 훌쩍 넘기시게 되면서 그 강철 같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물론 여전히 할아버진 팔굽혀펴기도 거뜬히 해내시고 회의를 할 때도 내용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정도로 정신력도 좋으셨지만 사실 전처럼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날도 많아졌어요.
저녁에 통화를 할 때면 종종 피곤하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고, 아이들을 데리고서 집에 갈 때면 생전 낮잠을 주무시지 않으셨던 할아버지가 계속 낮잠을 주무실 때도 많아졌습니다. 거기다 간혹 계단을 오르내리실 땐 숨을 고르며 잠시 벽에 기대 서 있으실 때도 있었어요. 전 그런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앞섰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오늘 너무 무리하셨나 봐. 안 그래도 할아버지 이번 주 업무도 많고 피곤하셨다며. 이번 주엔 애들 데리고 오지 말 걸 그랬어. 할아버지 좀 쉬시게. 아유, 아니다. 형진아, 아무리 할애비가 튼튼했다지만 세월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가 보다. 이러다 회사는 어떻게 운영할까 몰라. 그런 할아버지의 말에 전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겐 여전히 든든한 기둥이셨는데 그런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할아버지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게 보이니 정말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회사에서 점점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직원들과도 원만하게 지냈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할아버지는 더 남편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소녀 사이니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할아버진 깜짝 놀랄 선언을 하셨답니다. 자, 이제부터 재준일 우리 회사 부사장으로 올리려고 한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봤고 다른 직원들도 다 인정하는 인재이니 이쯤 승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이서방 생각은 어떤가? 네? 부사장이요? 아, 할아버님, 제가 어떻게 부사장까지 승진하겠어요? 왜? 싫어? 내가 보기엔 이서방 자네만큼 우리 회사를 열정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에 남편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자 울컥거리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자네 지금껏 열심히 해왔지 않은가? 다른 것보다 지금처럼만 잘해주면 되네. 난 자네 믿어. 남편은 12년 만에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남편을 저희 가족들은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아이들 역시 아빠가 최고라면서 남편을 안아줬고요. 그렇게 전 오랜 시간의 노력과 인내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날들만 이렇게 이어지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평화롭고 순조롭게 이어지던 이럴 때 참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그땐 전혀 모르고 있었죠. 어느 주말 저와 남편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소소하고 평범한 저녁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밥을 먹고 있던 와중 누군가 저희 자리로 찾아와 제 이름을 부른 거였어요. 그건 바로 대학 시절 친구였습니다. 너 혹시 경진이? 경진이 맞지? 설마 정은이? 안정은? 그래, 나 정은이야. 야, 이게 얼마만이야? 대학 졸업하고 우리 처음 보는 거지? 어떻게 살았어? 아니, 너 여기 살아? 나도 여기 사는데 어떻게 같은 동네에서 한 번은 못 봤냐? 진짜? 와, 진짜 반갑다. 세상에 이게 우리 몇 년 만이야. 너 잘 지냈어? 그렇게 저희는 정말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 대학 친구와는 그 시절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졸업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진 않았고 당연히 제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죠. 그래도 참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대학 친구의 시선이 제 앞에 앉아있던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어? 혹시 네 남편? 아, 맞아. 나 결혼했어. 애도 둘이나 있는데 인사해. 내 남편이야.
안녕하세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은이라고 해요. 경진이 대학 친구고요. 경진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건너 건너 들었었는데 이렇게 처음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짧게 둘이서 인사를 나눴고 그날 저녁은 자연스럽게 셋이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워낙 오랜만에 만난 친구이다 보니 전 웃으며 대학 시절 추억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정은아, 너 그때 기억나? 너랑 나랑 사실 많이 마주친 건 아닌데 우리 교양 수업 때 한번 같은 수업 들었었지 않아? 그때 밤새 과제하면서 컵라면만 먹었잖아. 너 그거 기억나지? 아유, 당연히 기억나지. 재준 씨, 경진이 대학 때 어땠는지 모르죠? 얘가 지금이랑 아주 달랐다니까요. 뭐 하나 얘기 풀어드려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달랐다고 그래. 에이, 왜 그래. 정은 씨가 얘기 풀어주겠다는데. 무슨 얘긴데요? 저 엄청 궁금한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남편은 갑작스런 대학 친구의 합석에도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어울리면서 즐겁게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 행동에 전 고맙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자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대학 친구하고도 서슴없이 대화도 나누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부사장으로서 정말 바쁘게 일하며 보냈습니다. 사실 그전까진 야근이나 출장도 잦았지만 그래도 애들과도 쉬는 날마다 자주 시간을 보내고 저도 잘 챙겼었는데 아무래도 일이 더 바빠지다 보니 집안일에 도통 신경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저나 아이들이나 남편이 바빠졌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도 이해하면서 넘어갔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고서 지금까지의 평화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후 퇴근을 할 무렵 정말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건 바로 전에 만났던 대학 친구였죠. 어머, 정은아, 잘 지내고 있어? 그때 이후로 우리 연락도 못했네. 경진아, 너 바쁘니? 혹시 시간 되면 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그래, 언제 한번 만나자. 이번 주말은 어때? 아니, 주말까지 기다릴 순 없고, 내가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할 말? 무슨 말인데? 그냥 전화로 하면 안 되는 말이야? 왠지 대학 친구의 목소린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졌고, 뭔가 모를 불안함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거의 8개월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진 않았었기에 저한테 딱히 할 얘기가 뭘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 사실 네 남편 아이 임신했어.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때 우리 만났던 날, 그날부터 네 남편이랑 연락 주고받다가 잠자리를 했는데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지금 8개월이야. 뭐라고? 정은아,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대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거짓말 아니야. 확인하고 싶으면 당장 나보러 오던가. 네 남편 부사장인 거 다 알아. 그럼 앞으로 쭉쭉 올라가서 사장 자리도 할 수 있겠지. 그럼 연봉도 상당할 텐데. 솔직히 너 내 친구인데 내가 네 남편 뺏어가면 되겠니? 난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순간 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농담도 이런 소름 끼치는 농담을 하는 건가 싶다가도 뜬금없이 전화를 해 이런 말을 농담으로 할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대학 친구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뱃속에 새 생명이 생긴 걸 어떻게 하니? 그렇다고 나 네 가정 깨고 싶지 않아. 딱 3억만 주면 나 조용히 사라져 줄게. 아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어릴 때부터 네 가정 꾸리는 게 네 꿈이었잖아. 이렇게 네 남편이랑 사이 깨지고 싶진 않지? 도대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너 지금 어디야? 왜 확인이라도 하러 오게?
그래, 한번 만나자.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그럼 그쪽으로 와. 나도 갈 테니까. 결국 전 그 친구가 보내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를 해 따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하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확인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니 이미 그 친구는 도착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말 배가 만삭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주저앉을 것만 같았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간신히 버티고서 그 친구 앞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친구 앞에 있던 얼음 물컵을 들고서 그대로 그걸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야, 너 아까 뭐라 그랬어? 네 뱃속의 아이가 내 남편 아이라고? 그래, 못 믿겠으면 네 남편이랑 그동안 나눴던 메시지 다 보여줄게. 그럼 믿을 수 있겠니? 아까도 말했지만 난 네 가정 깰 생각조차 없어. 그 대신 3억 주라고. 3억만 주면 내가 알아서 조용히 사라져 줄 테니까. 너 지금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며 살 텐데 내가 네 남편 데리고 재혼하면 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시간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 친구니까 그래서 기회 주는 거라고. 기회? 너 지금 나한테 기회라고 했니? 그래, 기회. 너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돼? 네 남편 어차피 너랑 10년 넘게 살면서 애정이 남아있겠어? 애정이 없으니 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거고. 그리고 부사장이면 너 같은 애랑 사는 것보다 나랑 사는 게 더 낫지. 넌 애 둘 딸린 펑퍼짐한 아줌마지만 난 아니잖아.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그래서 나 어릴 때부터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라서 부모님 있는 애들 엄청 부러워했잖아. 네 자식들한테 아빠 자리 뺏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내가 그래서 너한테 먼저 기회를 준다고. 3억만 주면 네가 그렇게 원하던 안정적인 가정 그냥 지키게 해준다고. 네 남편도 이혼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설득해줄게. 그럼 되잖아. 그럼 지금부터 부사장 와이프 소리 들으면서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해준 거야. 그럼 고맙게 생각하고 3억 입금하면 될 걸 왜 이렇게 화를 내? 전 이 정신 나간 상간녀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혀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얘가 무슨 자신감으로 제 앞에서 이런 말을 멋대로 짓거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왠지 얘가 잘못하는 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순간적으로 비웃으며 그 상간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 근데 어쩌냐? 너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한 것 같은데 내 남편이 너한테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것 같다? 지금 남편이 다닌다는 회사 누구 건지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구 건데? 뭐 누구 거든 말든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사장만 없어지면 네 남편이 사장 되는 거 시간 문제 아니야? 뭐 들어보니까 엄청 나이 많은 노인네라던데. 그거 바로 우리 집 회사야. 그런데 제 말을 듣고서도 그 상간녀는 말도 안 된다면서 헛웃음을 지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니네 집 회사라고? 야, 웃기지 마. 너희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신 거 뻔히 아는데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야, 거짓말 하려거든 제대로 해야지. 내가 너에 대해 모르겠어? 진짜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뭐 그런 소리 하면 내가 사장님 딸이었어. 그럴까봐? 참, 너 진짜 웃긴다. 아니, 누가 우리 부모님 회사래? 우리 할아버지 회사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남편 월급 주면서 부사장으로 채용한 건데 너 그건 못 들었나 보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니네 할아버지 그냥 자켓 사업하신다며. 난 누구 같지 않아서 잘 산다고 막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거든. 그 못난 놈이 너한테 처가덕 보면서 산다고 얘기를 안 했나 보네. 그러니 네가 내 앞에서 이딴 소리나 짓거리지. 거짓말. 거짓말이지?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지?
자, 이걸 보면 좀 믿어지겠니? 여기 할아버지 회사 대표 사진 보이지? 그리고 나랑 가족 사진 찍은 거. 이제 알겠니? 내 남편이 왜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그러자 대학 친구였던 그 상간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까지 누가 봐도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사람처럼 굴었었는데 갑자기 비굴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경진아, 그게 말이야. 그게... 왜? 아까 그 당당하던 태도 어디 갔니? 왜 아까처럼 해보지 그래? 네 남편 안 뺏는다고 돈 달라고 하던 사람 어디 갔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자, 그럼 니들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얘기라도 들어보자. 그 얘기 듣고서 내가 생각 좀 해볼게. 3억을 너한테 줄지 말지. 어? 정말? 아, 그게 말이야. 실은 우리 그때 만났을 때 있지? 그때 너 화장실 간 사이 네 남편이 나한테 연락처를 물어봤어. 자기 친구 소개를 해준다고 난 진짜 소개팅 해주는 줄 알고 전화번호를 줬는데 글쎄 네 남편이 날 꼬신 거라니까. 나한테 뭐 몸매가 좋다느니 20대인 줄 알겠다느니 얼굴도 예뻐서 연애해도 되겠다느니 그러면서 엄청 꼬셨다고. 너랑은 이제 헤어질 거라고 사장 자리만 올라가면 바로 헤어질 거라고 하길래 난 진짜 그런 줄 알고. 근데 난 정말 네 친구니까 네 가정 절대 깨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사라져 주려고 그런 건데. 절 위하는 척 얘기하는 이 상간녀의 말을 들으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 친구를 보고서 뒤로 꼬드기는 남편이나 그 꼬드김에 홀라당 넘어가는 상간녀나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했죠. 솔직히 그 친구는 대학 시절에도 인기가 정말 많을 정도로 예쁜 친구이긴 했습니다. 몸매도 좋아서 소속사에서 스카웃이 들어왔을 정도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결혼한 사람이 그것도 친구 아내 꼬드긴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전 바로 상간녀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 네 말 잘 들었어. 그러니까 내 남편 때문이라는 거지? 근데 내 남편이 먼저 꼬드겼는지 네가 그랬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그 애가 남편이라는 것도 어떻게 알고? 증거 있으면 나한테 보내봐. 증거? 내가 바로 싹 다 보낼게. 나 진짜 네 가정 깰 생각 추워도 없어. 경진아, 너 나 알지? 나 아니면 아닌 사람이잖아. 정말 내가 먼저 그런 게 아니라 네 남편이 먼저 그랬다고. 대신 나 돈만 주면 조용히 사라져 줄게. 어? 일단 증거부터 보고 생각해 볼게. 그리고선 전 그 자리를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상간녀가 보낸 증거들을 가지고서 바로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전 대표실로 향했고 그곳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대표실로 온 남편은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고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 여보, 언제 왔어? 당신 오니까 나더러 오라고 하신 거구나. 웬일이야 여기까지 다 나오고? 그러더니 싱글벙글 웃으며 자리에 앉으려고 하던 그 순간 전 남편의 눈앞에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떠있는 사진을 보고선 남편이 얼마나 놀랐는지 기함을 하면서 뒤로 나자빠지더라고요. 그 사진은 바로 상간녀와 남편이 속옷만 입은 채 다정하게 껴안고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남편은 하들짝 놀라 바로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더니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할아버님, 아니 대표님, 이게 아니라요. 저도 꽃뱀한테 당한 거예요. 당한 거. 꽃뱀? 야, 너는 꽃뱀을 네가 알아서 사냥하고 다니냐?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도대체 당신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여보, 그거 아니야. 오해야. 난 진짜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술을 좀 많이 마신 바람에 이 여자가 날 속여가지고. 그럼 이건 뭐라고 할 건데? 이것도 네가 술에 취해서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메시지 보낸 거니? 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 다 확인하고 왔으니까. 이게 잘해주니까
뒤에서 이딴 짓을 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여보, 미안해. 내가 100번, 1000번 다 잘못했어. 내가 진짜로 잘못했다고. 어? 근데 나도 좀 억울해서 그래. 글쎄 이 여자가 먼저 접근했다니까. 끝끝내 자기 잘못보다 남을 더 탓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털린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상간녀나 이 남편이란 자식이나 둘이 참 똑같은 것끼리 만났네 싶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이 바라보는 저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다급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쯤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간 것 뿐이에요. 저 정말 아내 사랑합니다. 저한텐 아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예? 뭐, 유혹에 넘어가. 내가 자네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먼. 누구보다 우리 경진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자네를 아주 잘못 봤어. 대표님, 아니 할아버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거 인정해요. 네? 그렇지만 제가 먼저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 여자가 정말로 절 꼬셔냈다고요. 이건 진짜로 사실입니다. 그럼 임신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한순간 유혹에 흔들렸다면 다시 제자리로 찾아왔어야지. 어떻게 임신까지 시키고 지금 뻔뻔하게 내 앞에서 잘못이라고 해? 그건 그냥 실수로. 실수? 실수는 물컵을 놓쳤을 때나 하는 소리고. 자네 당장 부사장직에서 해임할 걸세. 지금 이 시간부로 부사장 자리에서 해임이야, 해임. 할아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해임만은 말아주세요. 그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나? 우리 경진이 옆자리에서도 자네 더 이상 있을 수 없네. 내가 아는 변호사를 총동원해서라도 우리 경진이 데리고 올 걸세. 그러니 더 험한 말 나오기 전에 여기서 당장 나가, 당장. 결국 할아버지의 호통에 남편은 바닥에 바짝 엎드려 살려달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아버니, 안 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딱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실망시켜드리는 일 없을 겁니다. 한 번만요. 이미 기회는 끝났어. 내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손녀 어떻게든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너한테 그동안 베푼 게 얼만데. 니들 집 그렇게 어려워도 내가 언제 한번 나쁘게 바라본 적 있어? 그렇게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한텐 더 이상 할 말 없네. 부사장 자격도 없고 내 회사 다닐 자격도 없으니까 당장 꺼져. 거 밖에 누구 없어? 이 자식 당장 좀 끌고 나가. 결국 남편은 보안팀 손에 이끌려 회사 밖으로 쫓겨나가 버렸습니다. 끝까지 본인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덩치 큰 보안팀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대표실 밖을 나가니 다른 직원들이 보는 시선이 있어 그런지 큰 소란 없이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이 나가자 그때서야 전 긴장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저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는지 전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할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 그냥 잘 살려고 한 것뿐인데 정말 죄송해요. 경진이 네가 왜 사과를 하냐?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사과할 필요 없어. 그래, 펑펑 울거라. 네 속이 그걸로 달래진다면 펑펑 울어. 그렇게 전 할아버지 앞에서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전 바로 짐을 정리해 할아버지 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절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한 거 인정해. 그렇지만 나 지금껏 당신하고 10여 년 사는 동안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그냥 내가 한순간에 눈이 돌았었나 봐. 내가 앞으로는 정말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이혼하지 말자. 어? 난 뭐 니네 집에 못했니? 네가 한 만큼 나도 니네 집에 잘했어. 그리고 너한테도. 그런 나도 눈이 한순간에 돌아서 딴 남자 만났었니? 너랑 나랑 다를 게 뭔데? 핑계 대지 마. 넌 가족을 배신한 사람이니까 나 절대로 너 용서 못해. 조용히 이혼 도장이나 찍어. 여보, 왜 그래? 우리 사이 좋았었잖아. 나 그냥 딱 한 번 실수한 것뿐이야. 어? 딱 한 번 실수한 것뿐이라고. 딱 한 번? 야, 수개월을 나 몰래 뒤에서 만나면서 별의 별짓을 다 해놓고선 딱 한 번? 그래, 넌 끝까지 거짓말이지. 네 잘못조차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잖아. 그런 너랑 10년 넘게 살아온 이 세월이 진짜 후회된다. 어디 한번 그 잘난 상간녀하고 살아봐. 아등바등 살다 보면 네 현실이 어떤지 제대로 알게 되겠지. 그렇게 전 남편의 애원에도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니 남편이 아무리 이혼을 반대해도 성립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전 결혼 생활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고요. 그 뒤에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그렇게 뒤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애까지 만들더니 막상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될 시간이 되자 둘도 없는 왼수가 되더군요.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 소송까지 싹 다 하니 그 상간녀는 그 돈을 남편대로 내려면 날리고 남편은 또 너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며 난리 부르스를 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두 사람은 뱃속에 새 생명이 있으니까 그 와중에도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결혼까진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와 이혼하고 한 집에 살면서 살림을 차리고 지내다 보니 그제서야 서로 성격도 안 맞는다는 걸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9개월 차에 전 남편이 그 집을 나오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나고 말았다네요. 나중에 대학 친구였던 상간녀가 뒤늦게 저한테 연락이 와 후회한다며 말하며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상처를 주고 이렇게 벌 받나 봐. 나 지금 혼자 애 키우고 있어. 애 아빠는 연락도 안 되고 양육비도 안 주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해, 경진아. 네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나한테 전화를 해? 너 진짜 뻔뻔하다. 나 같으면 전화도 못 할 텐데. 하긴 그 정도 뻔뻔함은 있어야 친구 남편이랑 바람이 나지. 경진아,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네 남편 잘난 줄 알았어. 내가 정말 이런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 지금 일도 못하고 내내 애 보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날 대로 소문나서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그래. 그거 다 네 스스로 만든 일이잖아. 이제 와서 누굴 탓하니? 널 탓해야지. 야, 정신 차리고 네 애나 잘 키워. 네 애는 무슨 죄니? 네가 만든 네 죄에 달게 받으면서 살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제발 전화하지 말고. 그렇게 전 그 친구의 연락도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할아버지 회사에서 나간 뒤 직장도 제대로 못 구하고 무직 신세로 그냥 전 시댁에서 지내고 있나 보더라고요. 양육비만 아니었으면 연락도 하지 않았을 텐데 양육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했더니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한다며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 그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번 달에도 양육비 못 줄 것 같아. 어쩌지? 내가 말했지? 이번 달 못 주면 나 소송할 거라고. 나가서 막노동을 하든 뭐라든 양육비 당장 보내. 여보, 우리 집 사정 당신도 다 알잖아. 나 정말 후회 많이 하고 있어. 반성도 정말 많이 했고. 나 당신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나 하루도 후회 안 한 적이 없어. 그래, 눈 감는 그날까지 어디 한번 후회해봐. 난 당신이랑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애초에 행복을 걷어차버린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그럼 끊는다. 여보, 여보.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전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리고선 다신 전화통화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야 후회해서 뭐 하는지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은 제 마음은 돌아선 지 오래인데 무슨 희망을 걸고 자꾸 재결합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를 위해 다시 생각해보란 전 시댁의 말도 전 남편의 말도 그저 기가 찰 뿐입니다. 다시 재결합할 바엔 그냥 제가 혼자서 2배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키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은 사실 전 할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말단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그만두고 결국 그렇게 할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 부모님처럼 이렇게 절 키워주고 챙겨주셨던 만큼 저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답을 드릴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집에 할아버지와 같이 퇴근하는데 늘 할아버지께선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해주신답니다. 경진아, 회사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늘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 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회사와 함께한 사람들이야. 겉으로 보기에 뭐 대단할 게 없다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 거야. 알지? 그럼 잘 알죠. 우리 대표님 얘기라면 제가 귀담아 들어야죠. 그래.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본받고 배우려고 한다면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게다. 이 할아버지는 우리 경진이 능력을 믿는다. 이렇게 늘 응원하는 할아버지 말을 들으며 저는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손녀로서 누구보다 할아버지가 지키고 싶은 그 회사를 제가 든든하게 지켜보려고 해요. 열심히 회사 일을 배우며 지금은 정신없이 일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너무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멀리 여행은 가지 못하지만 쉬는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근교 여행이라도 가서 같이 추억을 쌓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이젠 혼자 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 제가 손이 가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엄마로서도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 제 몫을 다하고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더 건강하게 저희 곁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같이 지내는 것뿐이에요. 좀 더 제가 나은 사람이 되고 성장한 모습을 할아버지 할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 다른 것보다 사람에겐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자기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전 본성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쁜 본성을 끝까지 잘 숨기고 좋은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의지가 아닌가 싶네요. 사람은 누구나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건 의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의 신념이 있으신가요? 전 정직이 제 삶의 신념이랍니다.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의지를 갖고 산다면 복은 언제든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잘나기 위해 주변을 배신하거나 떠나는 것쯤이야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제 이야기를 통해 느끼신 바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제 인생에서 펼쳐질진 누구도 모르는 일이겠지만 제가 이렇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다 보면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더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